안녕하세요. 공단계에서 공무원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원 회계사입니다. 오늘 2021년도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회계학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요, 대체로 좀 어렵지 않았다라는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직 전공 과목으로 회계학이 나오게 될 건데,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계학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지금 쉽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한 학생들, 저는 이제 항상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득점을 하는, 최고점을 득점하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왔었는데, 역시나 제 커리에서 모두 커버가 되었고, 수험생분들도 기출문제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생분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빠짐없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출제 경향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재무회계가 14문제, 그리고 원가회계가 4문제, 그리고 이제 정부회계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정부회계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안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좀 편안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개인적 바람이 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7문제고, 그리고 계산형은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문제죠. 시간이 부족한 거. 그래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거,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뺀다면 괜찮았는데,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능력, 이것과의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험은 끝났고요. 시험 보신 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도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회계학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녹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김혜원 교수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시험 문제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재무정보의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목적적 합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 맞는 문장이죠. 네, 맞는 문장. 자, 그 다음 보관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특성을 보강시키는 그런 특성으로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 비검적이, 그죠? 자,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게 되면, 자, 우리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원가 흐름의 가정이 선입선출법도 있고 총평균법도 있는데, 이런 대체적인 회계 처리를 우리가 허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A라는 기업과 그 다음 B라는 기업이 누구는 선입선출법을 쓰고 누구는 총평균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재고자산의 금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모두 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는 것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적시성은 우리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우리가 국어만 잘해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기본 요소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좀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첫 번째, 특정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경우에 측정은 추정될 수 없다. 자,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추정이에요, 추정. 그죠? 우리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게 됩니다. 추정에 의한 측정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측정치. 우리가 확실하지 않아도 계산하는 거. 충당부채. 충당부채. 우리가 지출금액의 어떤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우리가 충당부채를 인식하게 되죠. 충당금액이 아니고 충당부채.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든지 그다음에 판매 보증 충당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추정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항목들 좀 아리까리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할 땐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충당부채를 떠올리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 재무자료를 이용해서 기타 포괄 이익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기초자산과 기말 자산, 기초부채와 기말부채가 주어지는 순간 이거는 이제 자본의 기타 포괄 이익은 자본 항목이죠. 자본의 변동을 우리가 변동 항목들을 주고 그다음에 기초와 그다음에 기말 자본을 구해서 그 변동 금액을 구하고 그 변동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포괄 이익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자산 부채가 기초자산과 기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말이 있겠죠. 이렇게 자, 기초자산에 우리가 15,000원이죠. 기초자산의 자산이 15,000원. 그 다음에 부채는요, 8,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액으로 자본 금액을 구하게 되면 7,000원. 그 다음에 기말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5,000원이에요. 그럼 이걸 순액으로 하게 되면 자본 금액은 1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금액이 7,000원이고 기말 금액이 13,000원이 됐어요. 그럼 그 증감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당기 순이익은 자본을 늘려주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으로 인해서 3,000원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자본을 늘리는 거죠. 현금을 받으면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2,000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요.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1,000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해서 변동이 되는 건데 그 금액이 얼마다? 7,000원에서 13,000원 됐기 때문에 그 6,000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3,000원에 5,000원에 4,000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은 2,000원이 나오겠네요. 네, 2,000원. 그죠? 그래서 요 기타 포괄 이익은 결국에는 2,000원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이 변동하는 사유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본의 증감 사유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직원들에게 1,000원의 급여를 현금 지급했대요. 그리고 미지급 급여가 200원, X1년 말 미지급 급여가 700원이면 단기에 발생한 급여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미지급 급여라고 하는 T 계정을 그려보시죠. 미지급 급여. 자, 그럼 기초와 그다음 기말이 있죠. 기초와 기말이 있는데, 자, 연초에는 200원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700원이다. 자, 그러면 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미지급 급여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을 하면서 미지급 급여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가 미지급 급여를 줄이면서 현금이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미지급 급여를 줄이는 현금 지급은 현금의 지급은 미지급 급여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급여가 증가하려면 우리가 급여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단기에 발생한 급여로 인해서 미지급 급여는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대변 항목이 이제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1,700원 차변과 대변은 언제나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1,700원. 자, 그렇게 되면 대차전액에 해당되는 금액, 요 금액이 뭐가 된다? 1,500원이 급여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1,50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든 어쨌든 이런 T 계정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T 계정의 어떤 증감 사유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계정에 뭐 증감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제시된 상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자, 외환 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를 표시한다? 아니죠.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하면 구분해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순액으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1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 표시 파트에서 나오던 거죠. 우리 앞에 파트에서 나오던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1번을 보면서 문제 풀 수 있으면 사실 이렇게 정답이 1번에 배치가 되면 우리한테 득점에 유리하죠.
네,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2번과 3번은 모르더라도, 자, 3번은 자, 투자자산이나 영업용 자산, 이거를 포함한 비유동 자산을 우리가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손익은,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나 우리가 투자자산과 관련한 처분 손익은 순액으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분가액에서 장부금액과 관련한 처분 비용 등을 차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거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로 구분해서 총액으로 표시하잖아요. 매출액과 그다음 매출 원가를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투자부동산 처분 이익, 투자부동산 처분 이익, 손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제 순액으로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2번 모르더라도, 2번은 좀 복잡하니까 2번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1번은 원래 재무제표 표시 파트에서 매우 많이 봤던 지문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지문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모든 지문을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내가 틀리면 다른 사람 틀려요. 그죠? 우리가 공부 안 한 내용은 다른 사람도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시험 문제는 무조건 풀립니다. 그죠? 자,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해서 인식한 금액과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3자가 변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제3자의 변제 자산이 있겠죠? 제3자가 변제하기로 한 변제 자산. 이거는 우리가 충당부채 비용과 상계해서 표시하거나, 비용과 상계해서 표시하거나, 또는 이게 안 보이는군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비용과 상계해서 표시하거나 또는 별도의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죠? 충당부채 파트에서 4번 문장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X1년도 재무정보를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매출총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빨간색 말고 좀 색깔 바꿔볼게요. 자,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재무 비율이죠. 재무 비율. 20단원에 있는 우리 재무 비율입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이 재무 비율이 어렵게 나오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재무 비율은 이제 굉장히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매출채권 회전율을 어떻게 계산하더라?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매출채권 회전율 어떻게 구하죠? 매출채권 회전율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회전율이 어떻게 구해지죠? 이걸 보시는 순간 이거 어떻게 계산하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매출액에서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고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하지? 요 산식들을 떠올려서 천천히 문제를 풀게 되면, 물론 천천히 할 수는 없죠. 우리는 1분 컷이기 때문에. 자,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요게 이제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요거를 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기초와 그다음 기말 매출채권 요거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요? 600 더하기 400 나누기 2 하면 자 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자 매출채권이 10회인데 자 우리가 지금 평균 매출채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우리가 평균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이걸 평균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1200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6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몇 회예요? 지금 10회죠? 10회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매출 총익이잖아요. 매출 총익은 어떻게 계산돼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매출채권 회전율이 주어졌고 평균 매출 우리가 평균 매출채권은 지금 방금 전에 500원으로 계산을 했죠. 자, 그럼 매출액은 얼마예요?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지금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지금 6회로 주어졌죠. 6회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 풀면서 평균 재고자산 바로 구했어요. 6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원가가 얼마? 3,6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매출 원가와 매출액을 구했기 때문에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1,400원이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요 2번 1,400원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7번 넘어볼게요. 자, 다음 설비자산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X2년도의 재평가 잉여금 기말 잔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재평가 모형은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요. X1년도 1월 1일에 설비자산을 3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5천 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3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 후 잔액을 먼저 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는데 잔존가치가 있네요. 그러면 자, 3만 원에서 잔존가치에 해당되는 5천 원을 빼고 나누기 10년을 하게 되면 2,500원이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감가상각 후 잔액은 27,5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설비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이제 연수합계법으로 변경을 했네요. 근데 어쨌든 엑셀이라면 공정가치 평가부터 먼저 하셔야 되죠. 감가상각하고 공정가치 평가하고. 그러면 37,500원이기 때문에 자, 37,500원이 공정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7,500원과 요 차액분에 해당되는 금액, 요 금액이 얼마예요? 만 원의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요거는 자본 항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재평가 후에는 이제 감가상각을 다시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자,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요? 이 37,500원 이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 원가처럼 우리가 해서 감가상각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37,500원을 새로운 취득 원가인 것처럼 봐서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연수합계법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했죠. 우리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잘하면 돼. 우리 지금부터 시작.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연수합계법인데 그러면 내용 연수가 4년이고 잔존가치 7,500원이래요. 자, 그러면 37,500원에서 7,500원을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 연수가 연수합계법이니까 4, 3, 2, 1 그러면 10분의 4가 되겠네요. 10분의 4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3만 원에 10분의 4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이 12,000원이 됩니다. 그죠? 12,000원. 3만 원에 40%니까 12,000원. 그러면 12,000원을 빼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25,500원이죠? 25,500원이 감가상각 후에 금액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한 상태에서 공정가치 평가 또 해야 되죠. 25,000원이네요. 자, 25,000원이니까 이렇게 조금 줄어들게 되네요. 25,000원이 이제 공정가치가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00원이 되네요. 아직 재평가 잉여금이 우리가 만 원이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되어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우리 재평가 잉여금의 기말 잔액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원래는 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재평가 잉여금 기존 재평가 잉여금 만 원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순액을 계산하게 되면 만 원에서 500원을 빼게 되면 9,500원이 재평가 잉여금 잔액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누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이거는 이제 매출 채권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 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눈 감고도 우리 문제 풀 수 있죠. 자, 주식회사 한국은 회수불능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대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1%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손상각비를 구하시고 역시나 우리거는 대손충당금 T계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1%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을 지금 보면 1%로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은 얼마? 100만 원에 우리가 1%에 해당되는 만 원이 우리가 기말 대손충당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네요. 자, 그러면 기초 대손충당금, 기말 대손충당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T계정을 바로 그려 놓으셔야 돼요. 대손충당금에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자, 기초 대손충당금이 9,000원.
그 다음에 기말 대손 충당금이 10,000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매출 채권의 1%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1월 10일, 3월 10일에 5,000원과 2,000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면 대손된 금액, 대손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 자, 5,000원과 그 다음에 2,000원. 이렇게 대손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1월 10일에 대손 처리됐던 우리 주식회사 대한의 매출채권 1,500원이 회수가 되는 이런 기적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00원이죠. 1,500원. 자, 회수의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다시 들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변과 대변 잔액은 언제나 일치해야 된다 라는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차 잔액이 어디 남아요? 네, 대변에 남죠. 요게 바로 대손상각비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금액에 해당이 되겠고요. 설정 금액이니까 대손상각비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은 6,50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차변에 우리가 잔액이 남게 되면 이때는 대손충당금 환입이 되는 거고, 대변에 잔액이 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설정에 해당이 돼서 대손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출채권과 관련해서는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우리 나머지 항목들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가지, 대차 잔액으로 한 가지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00원.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자,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회계기간 중에 배분된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액 간의 차이가 바로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되겠죠. 근데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기말의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서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 뭔가 이상하죠? 실제 배부액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원가 요소 비례 배분은요. 어쨌든 우리가 예정 배부액, 이런 비례 배분법이든 매출 원가법이든 영업의 손익법이든 우리가 예정 배부액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다. 실제 발생액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이 비례배분법에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배부액으로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배부액의 비율에 따라서 제조간접 원가의 차이를, 요 차이 금액을 조정해서 결국에는 이 실제 금액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리겠죠. 실제 배부액이 아니고, 자,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은 예정배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를 실제 발생액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로 계상되어 있어요? 예정 배부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할 때 실제 배부액은 사후적으로 계산이 되지만 예정 배부율은 우리가 기초에 사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기말 시점이 되어야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정상개별 원가 계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기초에 배부율을 일단 정해놓고 실제로 어쨌든 조업도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조업도에다 곱해서 바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 이제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은 기초에 우리가 사전에 설정을 하게 되고 실제 발생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조간접 원가 우리가 과대 배부액을 요거 좀 올려볼게요. 자, 과대 배부액을 매출 원가 조정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원가 조정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익이 증가한다. 자, 과대배부된 상태. 자, 예정배부액이죠. 예정배부액이 지금 현재 상태잖아요. 예정배부가 지금 현재 상태인데 우리가 올바른 상태가 뭐예요? 실제 배부액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투비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과대배부된 상태. 지금 현재가 과대배부됐다라는 거는 실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어쨌든 실제 금액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금액은 자 과대 배부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되죠. 매출 원가는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금액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과정에서 어쨌든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요. 매출 원가 줄어들면 이익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영업 레버리지도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래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뭐죠? 이거는 이제 총 비용 중에서 고정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업 레버리지도는 매출액이 변화할 때 영업이익이 변화하는 정도, 이거를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고정 원가가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업 레버리지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고정 원가가 높다는 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영업 레버리지도의 산식만 기억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안전 한계율 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니까 매출액에다가 공헌이익률을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영업이익은요. 이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게 되면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2.5가 나오게 되고 영업 레버리지도는 정답이 4번이 되겠다. 이렇게 4번으로 정답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식만 기억을 해도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 영업 레버리지도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변동하지 않는다. 증자 자체가 뭐예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본금은요,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다만 대가가 없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무상증자, 주발초, 주식발행 조가금 같은 거를 가지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죠. 주식분할도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주식병합은 자본금이 변동하지 않죠. 자본금 내에서 우리가 한 주당 뭐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얘네들을 병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당 금액을 20,000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원 곱하기 10주였다면 얘를 20,000원으로 만들게 되면 주식수는 줄어들겠죠. 단 자본금은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주당 금액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주식 병합은. 자, 12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요, X1년도 주식회사 민국의 지분 상품을 8만원 취득하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이 지분 상품의 X1년도 말, X2년도 말 공정가치는 각각 7만원과 11만원이고, 이 지분 상품을 9만원에 모두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을 구하시오. 이건 뭐죠? 계산할 필요도 없다. 그죠? 이건 뭐예요? 네, 기타 포괄손익, 우리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에서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무상품은 처분손익을 인식하는데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분류할 경우에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자마자 문제를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1번으로 우리가 문제 풀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1번으로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이렇게 공짜 문제들이 주어져요. 그냥 날로 먹는 거, 계산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형처럼 보이지만 과연 계산형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13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한 변동제조원가 발생액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변동제조원가 발생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변동 매출원가가 90만 원이에요. 단기 제품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기초와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지금 없대요. 기초, 기말재고.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은 거로 봐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조원가와 변동 제조원가와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요. 지금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와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없고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제조원가와 매출 원가는 일치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90만원으로 정답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되죠. 생산량과 판매량을 갖고 기초와 기말재고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조원가와 매출원가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재고자산의 T 계정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초 제품의 T 계정, 그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다음 매출원가,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판매되지 않은 것은 기말재고인데 이 매출원가가 주어지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T 계정만 알아도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었죠. 공짜 문제예요. 공짜 문제.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4번 문제고요. 자, 1번. 자, 이거는 지금 재무보고 일반 원칙이 나왔죠. 이건 국가회계기준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일치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뢰성, 객관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생사실에 따라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재무보고 일반 원칙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 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죠? 이해 가능성 해가지고 우리 공부한 바가 있어요. 자, 4번. 재무제표는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을 첨부해야 된다. 자, 이거 우리가 결산 파트에 있었거든요. 결산 절차에 있었는데 감사 의견이 아니고요.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는요. 감사보다는 좀 라이트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 의견과 검토 의견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재무제표도 감사 보고서가 있고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회계사들의 어떤 책임이 훨씬 더 감사 보고서에 비해서 경감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 의견을 첨부해야 된다가 맞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사 의견 아니에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재정상태표에서 재정상태표. 자, 15번이고요.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과 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된다. 그죠?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을 하게 되고요. 자, 국채는요. 국채 발행 수수료, 발행과 관련해서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국채는 우리가 현금을 받으면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우리가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일반 유형 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그죠?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게 되고요. 정액법 등을 적용해서 감가상각한다. 요거 우리 법조문 문장에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국가회계 실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리 전환은 무상거래 경우에는 제가 이거 좀 올리겠습니다. 자,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이 아니고 뭐예요? 공정가액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고요.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고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요거 포인트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전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입니다.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엑셀년도 6월 중 재고자산 매입 및 매출과 관련된 자료다.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지금 뭐가 더 여러분들 구하기가 쉬워요? 계산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7,200원이 이렇게 되네요. 잠시만요. 이게
자,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단 가중평균법의 문제 구하기가 쉽죠. 그러면 일단 가중평균법부터 문제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은 단기 매입이 있고 자, 60개를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도 24, 20, 16을 더하게 되면 60개,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60개, 60개로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에는 몇 개를 판매했어요? 지금 우리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따른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럴 때는 구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뭐가 먼저 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구하기가 가중평균법이 쉽죠. 그러니까 요 7,200원에 대한 것만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그럼 7,200원을 몇 개죠? 60개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자, 7,200 나누기 60, 그죠? 7,200 나누기 60을 하게 되면 120인가요? 120. 자, 120이고 지금 몇 개를 판매했어요? 44개를 판매했잖아요. 곱하기 44 하게 되면 얼마? 5,280원이 되겠습니다. 5,280원. 자, 그러면 가중평균법 5,280원. 이 두 개 중에 정답이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 원가는요, 일단 재고자산이 어떻게 돼요? 시옷, 이응, 치읓, 히읗. 어쨌든 가중평균법이 중간에 있어요. 재고자산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 뭐가 더 커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 총평균법, 효입선출법. 이 두 가지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재고자산의 크기는 선입선출법이 큽니다. 근데 그러면 재고자산이 크면 자, 매출원가는요? 매출원가는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가중평균법에 해당하는 금액이 선입선출법보다 커야 돼요. 매출원가의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비교했을 때 선입선출법이 더 적은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일단은 가중평균법을 먼저 구하고, 우리 원가 흐름의 과정에서 비교, 요거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비교한 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에 따른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하게 되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개, 12개랑 20개, 그래서 12개 곱하기 단위가 얼마? 1,000원, 100원이죠. 100원. 그래서 1,200원. 그 다음에 20 곱하기 110원. 그래서 2,200원.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건이 관건이에요. 우리는 총 몇 개를 판매했어요? 44개를 판매했잖아요. 그러면 12개, 20개를 빼게 되면 12개가 있겠네요. 그죠? 12개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20개 안에 들어오죠? 130원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원을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1,56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4,96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결국엔 정답이 되고요. 일단은 가중평균법 쉬운 것부터 먼저 구하고 이것 간의 어떤 증감을 고려해서 우리 원가 흐름의 과정 있죠? 요걸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됐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오랜만에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도 6월 말 주거래 A 은행 측의 당좌예금 잔액 13,000원이 13,000원이 당사의 당좌예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다음과 같이 차이를 조정하고 나서 우리가 한국과 A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은 12,000원으로 일치했다. 그랬을 때 주식회사 한국의 수정 전 당좌예금 잔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를 구할 때 회사 측 잔액과 그 다음에 우리가 A은행 측의 잔액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지금 수정 전에 당좌예금 잔액을, 회사의 수정 전 당좌예금의 잔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각각의 항목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은행이 주식회사 한국 당좌예금에서 3,000원을 잘못 출금을 했대요. 그러면 잘못 출금을 한 거니까, 자, 우리가 요 출금건은 잘못 출금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가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A은행은 13,000원이라고 주어졌네요. 13,000원이라고 수정전 잔액이 주어졌고 우리는 어쨌든 회사 잔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은행이 주식회사 한국의 받으러움을 추심하고 3,000원을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으나 주식회사 한국은 이걸 모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이 모르고 있었으니까 자 요거 추심 추심한 거를 이제 회사 잔액에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이 기발행한 4,000원의 수표가 A은행에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한국이 기발행을 했고요. 기발행을 했는데 아직 수표가 은행에 제시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발행을 했기 때문에 차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이 3,000원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장부에다가는 8,000원으로 8,000원을 잘못 기장을 했대요. 그러면 원래 3,000원만 차감해야 되는데 얼마를 차감했을까요? 8,000원을 차감했겠죠? 그럼 이 차익분에 해당되는 5,000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 오류죠. 오류를 그래서 회사가 가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엑셀년도 6월 10일에 입금한 1,000원의 수표가 부도로 판명됐지만 아직 이걸 모르고 있대요. 자, 그러면 부도로 인해서 얘는 감소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A측 은행의 잔액은 12,000원. 맞네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 측과 그 다음에 A은행 올바른 잔액 12,000원이다. 그렇게 해서 요 역산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12,000원에 1,000원을 더하고 5,000원과 3,000원을 빼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정 전의 잔액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보다 10,000원이 더 크대요. 그럼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용한 단기 생산량을 구하래요. 자, 그럼 판매량은 주어졌는데 생산량이 주어지지 않았네요. 판매량은 500개고요. 자, 기초재고는 없대요. 그리고 지금 뭐 기말재고 별다른 말이 없죠. 그럼 우리가 이 생산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겠죠. 생산량을 우리가 X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과 변말 초 전으로 기억을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변동원가 계산과 그 다음에 기말재고, 그 다음에 기초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재조 간접 원가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기초재고는 없다고 하니까 0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과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 차이. 그러면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을 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더 크다. 그럼 결국엔 요 차이 금액이 10,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재조 간접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자, 고정 재조 간접 원가 총액이 얼마예요? 30,000원이죠. 30,000원. 그러면 우리가 단위당 금액은 얼마예요? 30,000원 금액 나누기 X. 그죠? 고정 단위당 고정 재조 간접 원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해야 되잖아요. x-50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x-500개. 이게 얼마예요? 10,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0,000 x 곱하기 x-500에 10,000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500을 구하면 되고요. 결국에는 20,000 x,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20,000 x는 1,500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x 금액은 75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19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분계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수정 분계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재무상태표와 그다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시오.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종업원 미지급급의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미지급급여 이렇게 해서 이제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급보험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해서 실현된 금액이 얼마예요? 10,000원. 그러면 성급보험료를 없애면서 기간이 경과돼서 실현이 됐다라고 하니까 다 10,000원이네요.
그러면 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근데 저는 그냥 비용이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 만원이 있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만원이 들어오면서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된 것이니까 외상 매출금을 다음과 같이 상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해서 실현된 금액. 그러면 선수임대료는 대변이니까, 부채니까 선수임대료가 만원이 실현된 금액이니까요. 수익이 되겠죠. 수익. 임대 수익 만원. 분기를 빨리 그리셔야 돼요. 차입금 이자 미지급액은, 자, 미지급 이자고 이자 비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비용, 수익, 비용 이것도 비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구하는 건 비용에 영향을 미치냐,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만원이 과소계상된다. 자,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비용, 그 다음 수익, 비용.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 제대로 계상을 했더라면 2만원에 여기 잔액이, 자, 만원, 그리고 수익은 만원이기 때문에 요 2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비용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2만원이 더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순이익이 더 과대계상된 상태죠. 과소계상이 아니고 과대계상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2만원이 더 줄어들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차변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더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얘를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과대계상이 된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비용은요? 비용은 지금 얼마예요? 비용은 3만원이죠. 3만원이 과대계상됐다? 과소계상이 된 거죠. 지금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과소계상이 된 겁니다. 부채는요? 부채는 지금 만원하고 미지급이자 만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수임대료 만원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만원과 만원을 계상하면 이 부채가 만원만큼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과소계상된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을 볼까요? 자산은 지금 우리가 현금과 외상매출, 요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어요? 성급보험료. 성급보험료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급보험료를 줄였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계상이 안 됐으니까 자산은 만원만큼 과대계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원이에요. 자산은 만원만큼 과대계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분계를 통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사채인데요. X1년도 1월 1일 사채를 95,200원에 발행을 했대요. 자, 역시나 만기 3년짜리고요. 95,200원에 발행을 했는데요. 이자 비용이 11,400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11,400원에서 얼마를 뺀 금액? 표시 이자에 해당되는 10만원의 10%에 해당되는 만원을 뺀 금액만큼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으로 계상이 돼서요. 결과적으로는 96,600원이 장부 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회계학,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 회계학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되게 쉽게 문제를 풀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땠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만약 혹시라도 이제 시험을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혹은 다른 과목 때문에 좀 속상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일지라도 힘내시고 다시 하면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또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크게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회계학 강의는요,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회계학 강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험생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연 회계사였습니다.